1443년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였습니다. 그 문자가 500년 후 기계와 완벽히 맞아떨어질 줄은 세상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1860년대 타자기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알파벳 26자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달랐습니다. 중국 4,000개 한자, 일본 복잡한 문자 체계. 그런데 한국만 예외였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문장 입력 시간 실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45초, 일본 38초, 한국 18초. 조작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15세기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기계를 지배합니까? 세종대왕과 한 안과 의사가 600년을 넘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기적.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1860년대 타자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철판 위의 작은 자판이 문명의 속도를 결정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아시아는 달랐습니다. 수천 개의 문자를 철판에 담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0년간 군사용 음성 인식 시스템을 연구했죠. 언어를 데이터로 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되돌아가야 합니다. 타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로 말이죠. 186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은 타자기를 앞다퉈 도입했습니다. 종이 위에 활자를 찍어내는 기계였죠. 손으로 쓰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철판을 두드리면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속도가 10배 빨라졌습니다. 기업들은 타자수를 고용했고 정부는 행정문서를 타자기로 작성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명령서, 작전보고서, 암호문 모두 타자기로 처리됐습니다. 군에 입대한 저 역시 가장 먼저 배운 건 총이 아니라 타자기였습니다. 분당 60타를 치지 못하면 정보장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타자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상징이었죠. 알파벳 26자만 있으면 됐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서양은 이 작은 기계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였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한자는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철판에 담는다는 겁니까? 1910년대 중국에서도 타자기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거대한 활자판 형태의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80cm. 2,000개가 넘는 활자가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타자수는 손가락이 아니라 집게를 들고 활자를 하나씩 찾아야 했죠. 가를 찾고 정을 찾고 불을 찾는 시기였습니다.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타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죠. 무겁고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가 섞여 있었죠. 띄어쓰기도 없었습니다. 문장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1920년대 일본에서도 타자기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복잡했죠. 자판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변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속도는 서양 타자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실험적 제품들이 나왔지만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무거웠고 고장이 잦았고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본도 손으로 쓰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1930년대까지 서양 학계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동양 언어는 기계화 불가 언어다. 알파벳 체계만이 산업화 시대에 적합하다. 아시아는 문자 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는 MIT 박사 과정 시절 이런 논문들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죠. 한자와 가나 체계는 문명적 결함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말입니다. 수천 개의 문자를 어떻게 체계화한다는 겁니까?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한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언어 효율성 연구 자료였죠. 한중일 타자 속도 비교 영상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입력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중국 45초, 일본 38초, 한국 18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학살이었죠.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저도 3번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00년 넘게 불가능하다던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속도에서 앞서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의 손끝은 마치 기계와 하나였습니다.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저는 30년간 언어를 연구했지만 그 영상은 제 상식을 부숴버렸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까?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구조를 분석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자는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했죠.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든 문자가 어떻게 20세기 기계와 완벽히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소리를 코드화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관찰했죠. 혀의 위치, 입술의 형태, 목구멍의 울림. 그걸 기호로 만들었습니다. 자음 14자, 모음 10자. 총 24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24자를 조립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 세 부분으로 나눠 결합하는 구조였죠. 가는 기어가, 각은 기어가 기억. 간단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알파벳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였습니다. 음소 문자의 효율성과 표의 문자의 구조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언어였죠. 중국과 일본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왜 그들은 불가능했을까요? 한자는 의미 단위였습니다.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졌죠. 산은 산, 강은 강. 아름답지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기계는 의미가 아니라 신호를 처리합니다. 한자는 신호로 변환하기에 너무 복잡했죠. 일본어는 어땠을까요? 히라가나는 음절 문자였습니다. 가, 나, 다 각각이 독립된 기호였죠. 조립이 불가능했습니다. 띄어쓰기도 없었습니다. 문장의 경계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조립형 구조였죠. 컴퓨터 키보드는 쿼티 방식입니다. 가로로 배열된 자판이죠. 한글의 자모 24자는 이 자판에 완벽히 들어갔습니다. 초성을 치고 중성을 치고 종성을 치면 자동으로 결합됐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의 알고리즘과 같았습니다. 저는 15세기 왕이 20세기 컴퓨터를 예견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서양 언어학계가 한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 논문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 인간이 설계한 유일한 완전 언어.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종의 한글은 자연 발생한 문자가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이다. 유네스코는 1997년 세종대왕상을 제정했습니다.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었죠. 한글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논문들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그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였습니다. 음성을 시각화했고 소리를 수학처럼 조립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은 단순했고 동양의 문자는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질서 있는 복잡함이었습니다.
효율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언어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을 위한 첫 번째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았습니다. 1443년에 만든 문자가 어떻게 타자기 시대까지 살아남았을까요? 중간에 사라지거나 변형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이 구조를 기계에 담았을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는 한국 타자기 역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공병호 박사사. 안과 의사였습니다. 눈을 고치던 의사가 왜 타자기를 만들었습니까? 자료를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1949년에 한글 타자기를 발명했습니다. 세벌식이라는 독특한 구조였죠. 세종의 원리를 기계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세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이 문자를 만든 민족이 어떻게 이 구조를 유지했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공병호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발걸음은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병호 박사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1938년 서울 안국동이었습니다. 젊은 안과 의사 공병호 박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죠. 그날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극노였습니다. 한글학자였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그의 눈을 치료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이극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을 지키지 않으면 정신이 사라집니다. 눈을 치료하는 자가 민족의 눈을 외면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공병호 박사는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1940년대 초 공병호 박사는 한글 시력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력표는 모두 영어나 일본어였죠. 한글로 된 시력표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제작했습니다. 나, 다라. 한글로 시력을 검사하는 첫 도구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광복 이후 그는 더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어 교재를 한글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손으로 쓰기엔 너무 느렸죠. 당시 타자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로 쓰기 중심이었고 속도가 느렸습니다. 조작이 복잡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원리를 바꿔야 한다. 그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부품이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참고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는 헛간에서 혼자 부품을 깎았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철판을 두드리고 스프링을 조립했죠. 첫 시제품은 실패했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자판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배열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왜 기계를 만듭니까? 병원이나 잘하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의 고독을 상상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홀로 해내는 것.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949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세벌식 타자기였습니다. 자음, 모음, 받침을 세 구역으로 분리했죠. 왼손은 자음을 담당했습니다. 오른손은 모음과 받침을 담당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최소화됐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로로 쓰고 가로로 읽는 한글이 완성됐습니다. 세종의 원리가 철판 위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첫 타자를 쳤습니다. 철판 소리가 울렸습니다. 글자가 종이에 찍혔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완성됐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구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과학자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를 기계에 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1443년과 1949년. 506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습니다.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빠르고 정확한 소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의 사진을 봤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의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집념이 보였습니다. 신념이 보였습니다. 그의 병원은 연구실이 됐고 헛간은 실험실이 됐습니다. 밤새 깎은 부품이 새벽에 울부짖듯 돌아갔습니다. 1949년 한글은 처음으로 기계 위에서 완성됐습니다. 그건 철과 스프링의 조합이 아니라 정신과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해낸 건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세종이 씨앗을 뿌렸다면 공병호 박사는 그 씨앗을 꽃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대를 넘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15세기의 왕과 20세기의 의사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이 완벽한 기계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세상은 이 발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폭격이 쏟아졌죠.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총만이 아니었어요. 문서였습니다. 작전 명령서가 밀렸습니다. 전사자 명단이 쌓였어요. 부대 배치 지시가 지연됐습니다. 행정체계가 마비됐죠. 손으로 쓰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급했습니다. 작전 명령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패배였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병호 타자기를 긴급 도입하라. 전국 부대에 보급하라. 지금 당장 말입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타자기가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휘본부의 타자기 소리가 울렸죠.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문서 처리 속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기존보다 3배 빨랐죠. 작전 명령서가 실시간으로 작성됐습니다. 전황 보고서가 즉시 전달됐어요. 전사자 명단이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군 문서의 대부분이 공병호 타자기로 처리됐죠. 행정병들은 밤새 타자기를 쳤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가운데서도 철판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총성이 멎지 않는 밤, 한글 타자기의 철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군 기록 보관소에서 이 자료를 발견했어요. 당시 미군 고문관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군의 행정 처리 속도가 놀랍다. 그들이 사용하는 타자기는 우리와 다른 구조다. 매우 효율적이다. 전쟁을 이긴 건 총알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한글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어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날이었죠. 협정문이 작성돼야 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언어로 작성돼야 했어요. 한국어 협정문은 공병호 타자기로 작성됐습니다. 세계 외신이 기록했죠. 한국 측 협정문은 타자기로 작성됐다. 매우 정교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철판 위에서 찍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주권이 됐어요.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총보다 빠른 글자를 가졌습니다. 기계가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정신이 전쟁을 이긴 겁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 나라의 기술이 신념이 될 수 있음을 봤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타자기는 영웅이 됐어요. 정부는 그를 표창했습니다. 신문은 그를 보도했죠. 한글 타자기, 전쟁을 승리로 이끌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벌어질 싸움이었죠. 저는 다음 기록을 넘겼습니다. 1950년대 후반 자료였어요.
공병호 박사는 타자기 보급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민간에도 퍼뜨리려 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씨체 논란이었어요. 3벌씩 타자기로 찍은 글자는 독특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형태였죠. 사람들은 이걸 빨랫줄체라고 불렀습니다. 글씨가 빨랫줄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효율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관이 문제였어요. 글씨가 예쁘지 않다. 네모 반듯하지 않다. 보기에 불편하다.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당황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모양을 원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형태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효율보다 미관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전쟁을 이긴 기계를 외면한다는 겁니까? 그날 이후 나는 기술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술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죠. 공병호 박사는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했어요. 3벌씩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차갑게 반응했죠. 의사가 왜 타자기에 집착합니까? 이미 다른 방식도 있는데 왜 굳이 3벌씩입니까? 그는 외로웠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외로운 법이었죠. 세상과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무관심이었어요. 그는 세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상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죠. 다음 장에서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준의 이름으로 혁신이 묻힐 순간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병호 박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더 힘든 전쟁이 시작됐어요. 1950년대 후반, 그는 민간 보급을 시도했습니다. 학교, 기업, 관공서에 3벌씩 타자기를 공급하려 했죠. 전쟁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빠르고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빨랫줄체 논란이었어요. 3벌씩으로 찍은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 형태였습니다. 기역과 아가 따로 떨어져 보였죠.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글씨가 빨랫줄에 걸린 것 같다. 네모 반듯하지 않다. 보기 좋지 않다. 신문에도 실렸어요. 3벌씩 타자기, 미관상 문제 있어.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답답했죠. 속도가 3배 빠른데 왜 모양만 보는 겁니까? 효율성을 외면하고 미관을 택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968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과학기술처가 타자기 표준 규격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죠. 두 방식이 경쟁했습니다. 공병호의 3벌씩, 그리고 김동훈의 2벌씩이었어요. 3벌씩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글자 모양이 독특했죠. 2벌씩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네모 반듯했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3벌씩의 장점을 설명했죠. 속도가 3배 빠릅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최소화됩니다. 피로도가 낮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위원이 말했죠. 글씨 모양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도 거들었어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2벌씩이 표준으로 채택됐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글씨체가 더 예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효율성은 묻혔어요. 속도는 외면당했습니다. 그날 한 천재의 20년 연구가 비표준이 됐죠. 공병호 박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기술적 자살이었어요. 효율성을 버리고 미관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쟁을 이긴 기계를 외면한다는 겁니까? 공병호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했어요. 3벌씩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이미 표준이 정해졌는데 왜 굳이 3벌씩입니까? 정부가 정한 거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는 고독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타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집엔 타자기 소리만 남았죠. 1980년대가 왔습니다. 전두환 정권이었어요. 정부는 행정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타자기 표준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죠. 공병호 박사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하지만 결과는 더 참담했어요. 정부는 2벌씩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음과 모음만 분리한 방식이었습니다. 3벌씩보다 느렸어요. 하지만 배우기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명분이었죠. 효율성은 또다시 묻혔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연구는 완전히 비표준이 됐어요. 정부의 도장은 혁신을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반이 표준의 바깥으로 밀려났죠. 사람들은 2벌씩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2벌씩을 가르쳤어요. 기업도 2벌씩을 썼습니다. 3벌씩은 잊혀졌죠. 공병호 박사님은 타자기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저는 그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가 아니라 외로운 예언자였죠. 속도가 진실이었지만 세상은 모양을 택했습니다. 표준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혁신은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학자로서 배척당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공병호 박사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반전이 시작됐죠. 컴퓨터의 시대가 온 겁니다. 1980년대가 왔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물결이었어요. 한국 사회에 워드 프로세서가 도입됐습니다. 타자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죠. 사람들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새로운 시대였죠. 공병호 박사님은 80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 박사님을 잊었어요. 3벌씩은 비표준이었습니다. 2벌씩이 표준이었죠. 하지만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80대의 노인이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이 나이에 왜 컴퓨터를 배우십니까? 박사님은 답했습니다. 3벌씩이 다시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매킨토시를 구입했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글 3벌씩 글꼴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80세의 손끝이 다시 미래를 쳤습니다. 공 박사님이 만든 자판은 이미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3벌씩의 장점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타자기 시대엔 글씨 모양 때문에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선 달랐죠. 글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어요. 3벌씩으로 입력해도 화면엔 네모 반듯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빨랫줄채 논란이 사라진 겁니다. 속도만 남았어요. 그리고 3벌씩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찬진, 정래권, 박흥호. 한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는 청년들이었죠. 공병호 박사님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어줬어요. 자네들이 할 일이네. 내가 도와주겠네. 박사님은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3벌씩의 원리를 설명했죠. 손가락 배치, 자판 구조, 입력 알고리즘. 5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쏟아냈어요. 청년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컴퓨터 코드로 옮겼죠. 박사님의 아날로그 지혜가 디지털로 변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 박사님은 세대를 잇는 달이었어요. 15세기의 언어와 20세기의 코드가 박사님의 손끝에서 이어졌습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아레아 한글 개발에 착수했죠. 한글 워드 프로세서였어요.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기술 자문도 맡았습니다.
매주 개발팀을 만났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게. 3벌씩 입력 모드를 꼭 넣게. 박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개발팀은 박사님의 조언을 새겼어요. 아래아 한글에 3벌씩 입력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2벌씩이 기본이었지만 3벌씩도 선택할 수 있었죠. 공 박사님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겠군. 그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망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아래아 한글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전국 사무실과 학교에 깔렸죠.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표준이 됐어요. 그 안에 3벌씩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3벌씩을 선택했어요. 이게 훨씬 빠르네요. 손가락이 덜 피곤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마니아층이 생겼죠. 3벌씩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공병우 박사님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는 거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박사님의 노트북 위엔 3종의 언어가 빛났습니다. 박사님은 손이 아닌 정신으로 타자했어요. 1995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8세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박사님은 담담했어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신과 각막을 기증하게. 박사님은 평생 눈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눈을 남겼어요. 장례식에 젊은 개발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죠.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정신은 남았어요. 디지털 신호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정신은 지금 제 손끝에 자판 위에 있었어요. 88세의 노인과 15세기의 왕. 박사님들이 만든 길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표준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정하는 겁니다. 세상이 박사님을 버렸지만 기계는 박사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질 예정이었죠. 600년의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2019년 가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언어 연구소였죠. 30년간 언어를 연구했지만 직접 와본 건 처음이었어요.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내를 받아 연구실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 키보드가 놓여 있었어요. 한글 3벌씩 자판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자판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죠.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왼손으로 자음을, 오른손으로 모음과 받침을 치시면 됩니다. 저는 첫 타자를 쳤습니다. 기억을 눌렀어요. 화면에 기억이 나타났습니다. R을 눌렀죠. 순간 화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억과 아가 결합되며 가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력이 아니었어요. 언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각이 됐죠. 자동으로 조립됐어요.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움직였습니다. 글자가 조립되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30년간 봐온 어떤 입력 시스템과도 달랐어요. 영어는 선형이었습니다. HELLO. 하나씩 나열되는 구조였죠. 변환 과정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복잡한 문장에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어는 더 복잡했습니다. 병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선택해야 했죠. 니하오를 치면 수십 개의 한자 후보가 떴어요. 일일이 골라야 했습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라가나를 치고 한자로 변환했죠. 엔터키를 눌러야 확정됐어요. 단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자음을 치는 순간부터 조립이 시작됐어요.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바로 완성형 문자가 나타났죠. 서양은 기계를 만들었고 한국은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피로감이 없었죠. 연구원이 말했어요. 3벌씩은 손가락 이동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력 방식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음성을 시각화하고 소리를 수학처럼 조립했죠. 1949년 공병우 박사님이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세종의 원리를 철판에 담았습니다. 1980년대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세벌식이 컴퓨터에서 부활했죠. 세 시점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글은 600년의 시간 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미래에 도착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종대왕님과 공병우 박사님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문자와 기계가 완벽히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세종대왕님과 공 박사님이 나란히 서 있는 듯한 환상을 봤습니다. 2주 후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제언어학회 컨퍼런스가 열렸죠. 저는 발표 순서를 신청했어요. 논문 제목은 한글 600년을 잇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발표장이 가득 찼습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 교수들이 왔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류 언어 중 오직 하나만이 기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입력 속도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이 압도적이었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15세기에 만든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컴퓨터와 완벽히 맞아떨어집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음성을 코드화했습니다. 인간의 말소리를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설계했죠.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글 입력 과정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실시간으로 조립되는 장면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놀랍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한 언어가 아니라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하버드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세종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엔지니어였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병우 박사님은 그 설계를 기계로 완성한 또 다른 엔지니어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죠. 그날 이후 한글은 언어학계의 화두가 됐어요. 각국 연구자들이 한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동상 앞에 섰죠.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셔서. 그날 저는 연구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됐습니다. 세종대왕님의 꿈을 공병우 박사님이 완성했습니다. 두 분의 길이 만난 곳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봤어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2019년 가을, 명동이었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검색하고 글을 썼죠. 모두 한글이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관찰했습니다. 젊은이도 중년도 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문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렸죠. 한글이 화면에 빠르게 찍혔어요. 채팅, 이메일, 업무 문서. 모든 게 한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이미 디지털과 한글이 하나였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죠. 직장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타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모두 능숙했습니다. 생각을 바로 글로 옮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입력이 아니었어요. 사고와 표현이 직결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AI 음성인식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어는 음성인식 정확도가 가장 높은 언어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음성인식률 97.8%, 영어는 95.2%였죠. 중국어는 92.3%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답했죠. 한글의 음소 구조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분리돼 있어서 기계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기계가 가장 빨리 이해하는 인간의 언어.
그게 한글이었어요. AI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은 학습 속도가 빨랐죠. 데이터 구조가 단순 명료했기 때문이었어요. 기계조차 한글 앞에선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한글문화원을 찾았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의 유품이 전시돼 있었죠. 3벌씩 타자기가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 연구자들이 3벌씩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컴 창립자들도 박사님의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박사님은 사라졌지만 박사님의 철학은 매일 수십억 번 입력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천만 명의 손끝에서 공병우 박사님을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사무실에서. 박사님의 정신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글은 더 이상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다. 세종대왕님은 언어를 설계했고 공병우 박사님은 그 언어를 기계에 담았다. 두 분의 정신은 오늘도 디지털 신호 속에서 살아 숨쉰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 전광판, 스마트폰 불빛. 모든 곳에 한글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언어를 단순한 데이터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한글과 공병우 박사님을 알게 된 순간 언어가 사람의 철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은 그 문자를 기계에 담았죠. 두 분의 길이 만난 곳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봤어요. 박사님들의 손끝이 찍어낸 문장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코드예요. 그들은 언어로 싸웠고 기술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죠.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한국은 600년 전 세종대왕님이 뿌린 씨앗을 지켰습니다. 공병우 박사님이 그 씨앗을 꽃피웠죠. 오늘날 한국의 기술 강국 위상은 여기서 비롯됐어요. 한글 입력 효율에서 시작된 기술 DNA였습니다. 속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족의 혼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공병우 박사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경례를 올렸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셔서. 88세의 노인과 15세기의 왕. 두 분이 만든 길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표준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증명하는 겁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언어. 공병우 박사님이 완성한 기계. 그리고 오늘 수천만 한국인의 손끝.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인간을 위한 코드였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